예전에는 중핵도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구가 빠지는 경우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도쿄 하나만 살아남고 있어요. 그 도시권조차도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죠. 도쿄로 지금 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은 도쿄 중심으로 그 수도권에 3천만 인구가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서울과 수도권 중심 문제와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문제를 일본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그 뜨거운 논쟁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도쿄의 어떤 집중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또 그렇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논쟁이 굉장히 뜨겁고요. 일본의 이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지방에 생기면 근로 인구 유입이 생길 것이고 그 인구 유입이 생기면 저출산 문제와 교육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흐름인데 문제는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하냐인데 이시바 총리가 얘기한 건 젊은 여성이 매력을 느끼는 지방을 만들자예요. 오사카가 이제 저희로 치면은 뭐 부산 정도에 해당하는데 오사카 교토를 본거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하고 차이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방을 본거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큐슈 같은 경우 지금 일본의 큐슈가 반도체 산업으로 지금 굉장히 제2의 부흥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그 큐슈하고 연계를 시켜서 반도체나 AI 산업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가 부산을 생각했을 때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결국에는 TSMC 같은 최첨단 산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I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런 최첨단 산업이 있으면 자, 2024 인구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창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출산 문제에 대안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서울 쏠림 현상이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주범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수님. 일본도 역시 도쿄 1극 체제 문제가 심각한데 대도시권만 살아남는 이 결국 이 전체 인구 감소를 더 감소시킬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도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방의 인구 과소하죠. 인구가 점점 이제 도시로 몰리고 또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 중심으로 이제 편의시설도 사라지고 병원도 사라지고 학교도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도시로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일본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사정이 낫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그 지역마다 중핵도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어요. 홋카이도 같으면은 삿포로, 그다음에 도쿄도 그렇지만 뭐 나고야권 해서 나고야, 그다음에 오사카 해서 오사카 근처는 또 오사카라는 대도시가 있고요. 또 이제 큐슈에는 후쿠오카라는 대도시가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일본의 어떤 문제는 도시화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 대도시로 인구가 모여들어서 지방이 과소화되고 지방이 이제 침체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문제에 더해서 도쿄로 집중하는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해졌어요. 작년에 제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도쿄권 그러니까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해가지고 요 우리로 치면 이제 수도권이라고 할 만한 지역에 작년에 12만 6천 명이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거죠. 그런데 나고야권, 그러니까 나고야의 그 아이치, 키후현, 미에현 해가지고 거기 굉장히 대도시권인데 거기서는 18,000명이 전출 나갔습니다. 또 오사카권이라고 해서 오사카, 효고, 교토 이런 데는 559명이 전출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 현상들인데 예전에는 중핵도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인구가 빠지는 경우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도쿄 하나만 살아남고 있어요. 그 도시권조차도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거죠. 도쿄로 지금 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은 도쿄 중심으로 그 수도권에 3천만 인구가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서울과 수도권 중심 문제와 똑같은 데칼코마니 같은 문제를 일본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이 도쿄의 합계 출산율은 이제 일명 선도 무너져가지고 0.99명이더라고요. 서울이 0.55, 부산이 0.66, 인천이 0.69명인데
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느낀 건데 출산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모가 더 그렇죠. 줄고 또 네네. 커지고 이게 네.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확실히 여성에 대한 수도 뭐 인구로 봤을 때 많겠지만 가임 가능한 여성 수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도시는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임기 여성 숫자 자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살다 보면 경쟁 압력이 심해지니까 네. 결혼을 늦추게 되고 안 하게 되고 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아까 가임 여성의 비율만 보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가임 여성이 중요한 거는 지방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인구 소멸 지역이 뭐냐면 2050년이 될 때에 네. 2050년 지점에서 지금 봤을 때 20세부터 39세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곳을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세에서 39세까지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낳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의 지자체 중에 40%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음. 절반 가까이가 2050년이 되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일본은 이 문제를 10여 년 전부터 전체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은 못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이 심각성을 최근에 이제 많이 깨닫고 뭐 지도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뭐 워낙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0.7, 뭐 0.6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으니 맞아요. 사실은 뭐 지방 활성화 문제를 이거를 뭐 논의할 여유조차 없는 뭐 너무나 뭐 특급 열차 같은 거죠. 너무나 빨리 지금 줄어들어서 네. 저희는 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금 속도인 거죠. 네. 그러면 이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이 흐름을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그냥 대도시에 집중하자 이런 전략으로 가야 합니까? 네,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도 지난 30년이 아니라 뭐 5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도쿄의 기능을 분산해서 지방 분권화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정치적으로 고민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방 활성화, 일본에서는 지방 창생이란 용어를 씁니다만 어떻게 하면 지방 창생을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굉장히 백약이 무효했고 최근에 와서는 그 논의가 약간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요? 도쿄가 그동안 지방 분권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능들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교부세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리타 공항이 예전의 위상을 잃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비교가 안 되죠. 모든 경유하는 항공기가 인천을 경유하지 나리타를 경유하지 않거든요. 근데 과거에 나리타는 좀 굉장히 유명한 공항 유명한 아니었습니까? 공항이었죠. 근데 네. 그거를 인천공항에게 완전히 뺏겼어요. 뺏겼군요. 허브공항이 지금 인천공항이 됐고요. 네. 나리타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인천 와서 비행기 타는 게 훨씬 그러니까 인천을 경유하는 게 전 세계로 가기가 쉬워졌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일본에선 지금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도쿄 1국 분산을 하다 보니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도쿄가. 이대로 가면 네. 도쿄가 지금 전 세계 금융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서울에 뺏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도쿄를 좀 더 키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도 있어요. 지방 분권하지 말자.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그 뜨거운 논쟁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도쿄의 어떤 집중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데 또 그렇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아예 또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논쟁이 굉장히 뜨겁고요. 사실은 그 비슷한 논쟁이 우리도 있습니다. 네. 서울도 사실은 국제 도시인데 런던이나 뉴욕, 도쿄랑 싸우려면 오히려 서울에 자원이 더 집중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으면 지금 뭐 국감 할 때도 뭐 엄청나잖아요. 세종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고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게 서울이 집중이 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어서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좀 다른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전개가 되고 있죠. 이 논쟁이. 네. 그렇군요. 자, 결국 저출산 문제는 도쿄 집중화, 지방 활성화 문제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인구 대책을 지역 균형 발전과도 접목시켜서 패키지화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예, 이게 이시바 총리의 어떤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가 주전공이 군사안보고 네. 부전공이 지방창생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취약한 토토리 출신이기도 하고 또 지방창생 담당 대신을 2015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창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네. 패키지 정책이라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지방창생 2.0이 뭐가 있냐면 저출산 문제, 지방 소멸, 그다음에 도쿄 1극 집중 요 세 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해야 된다입니다. 네. 핵심이 뭐냐면 일본의 이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합니다. 일자리가 지방에 생기면 근로 인구 유입이 생길 것이고 그 인구 유입이 생기면 저출산 문제와 뭐랄까요 그런 교육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라는 흐름인데 네. 문제는 인구 유입을 어떻게 하냐인데 이시바 총리가 얘기한 건 젊은 여성이 매력을 느끼는 지방을 만들자예요. 네.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성은 없습니다. 어떻게가 뭐예요, 이게? 없어요. 하우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도 늘려서 젊은 여성이 지방으로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 젊은 여성이 지방에 가게 되면 네. 인구 소멸 거기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서 세 가지 문제가 한 번 해결된다. 네. 그래서 보면 그거죠. 지방 소멸 해결되죠. 저출산 해결되죠. 도쿄 집중 해결되는데 가장 큰 약점은 그겁니다. 하우가 없다는 거. 아니 젊은 여자가 지방에 어떻게 가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플랜을 이야기를 해라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시바 총리가 그거를 이제 내놓으려고 하는데 아시지만 최근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의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네. 이게 지금 환상 속에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말만 꺼내놓고 구체성은 없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참 뾰족한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 곳곳에 혁신 도시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형평성의 관점에서 지역을 골고루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인 나눠 먹기다. 아까 뭐 흙뿌리기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일본의 경우는 이 도쿄, 오사카 이 두 개의 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 두 도시는 괜찮습니까? 예. 일본의 정책도 뭐 골고루 말씀해 주시죠. 도쿄 같은 경우야 뭐 워낙 문화, 경제, 금융, 뭐 산업도 그렇고요. 도쿄야 뭐 모든 것이 모였으니까 괜찮고요. 오사카가 이제 저희로 치면은 뭐 부산 정도에 해당하는데 네. 오사카 교토를 본거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하고 차이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방을 본거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저기 후쿠오카죠. 그렇죠. 후쿠오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오사카를 뭐 본거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오사카가 이 또 기업의 생태계가 조성이 또 돼 있고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떤 지방 분권화가 우리보다 잘 돼 있다라기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방에 굉장히 지방 특색이 있는 산업들과 문화 그다음에 또 대학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서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도쿄로의 집중 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일본도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라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우리보단 사정이 낫지만 그거는 일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어떤 지방 분권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일본의 정부가 뭐 어떤 특정한 정책을 잘 펼쳐서 지방이 그런 산업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정책적인 어떤 보고 배울 점 이런 것들을 찾기는 좀 어렵고 일본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은. 네. 그럼 우리나라도 뭐 서울, 부산 이렇게 전략적으로 역량이 있는 도시에 몰아주는 게 더 좋을까요? 몰아준다라기보다 이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 있는 발전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죠. 부산 같은 경우에 저는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면 네.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동아시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 큐슈 같은 경우 지금 일본의 큐슈가 반도체 산업으로 지금 굉장히 제2의 부흥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그 큐슈하고 연계를 시켜서 반도체나 AI 산업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네, 몇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해 온다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한다는 거는 우리가 뭐 이미 해봤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큐슈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잖아요. 큐슈는 이제 실리콘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큐슈라는 그 섬 전체가 반도체 산업으로 완전히 지금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가 큐슈에 있는 구마모토에 진출을 하다 보니 소니라든지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일본의 그 대기업들이 전부 다 큐슈로 또 진출을 했고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들이 이제 고객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많은 관련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큐슈로 모여들죠. 그래서 큐슈에는 지금 투자가 일본 전체 대비 3배 이상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요. 큐슈의 그 TSMC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일본의 다른 기업체보다 한 5만 엔 정도 높아요. 한 50만 원? 네, 50만 원 정도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보통 대졸 초임이 한 22만 엔, 3만 엔, 200 한 2, 30만 원 하거든요. 네. TSMC 같은 경우는 28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전국에 또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네. 대만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또 이주를 하고 있어요. 큐슈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시설도 국제학교도 생기고 있고 아파트 건설이 지금 붐입니다. 큐슈에. 그다음에 병원 들어오고 있고요. 백화점 들어오고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큐슈의 시골 도시들이 완전히 지금 그 최첨단 반도체 이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만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이 합계 출산율을 1위부터 쭉 나열하면 상위 5개 지역이 전부 다 큐슈에 있는 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사회적 인구가 현음으로 많이 몰려들고 있고 네. 실제로 아이도 출산율이 유지가 되거나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도 우리가 부산을 생각했을 때 네.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결국에는 TSMC 같은 최첨단 산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AI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이런 최첨단 산업이 있으면 결국에는 여기서 필요한 인력들을 근처 대학에서 양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반도체 특수 인력들 내지는 AI 특수 인력들하고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양성하고 급여 수준이 높으면은 다른 지역에서 올 것이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제 도시로서 뭐 반도체면 반도체, AI면 AI 이 허브가 돼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저출산, 지방 소멸 뭐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최첨단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관건이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 해결 방법은 일자리겠네요. 맞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아까 뭐 이시바 총리가 말한 것처럼 젊은 여자가 그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역에 가게 되면 청년들이 몰릴 것이고 네네. 청년들이 몰리면 또 아까 말씀하신 병원, 뭐 백화점, 기타 네네. 시설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또 그 시설에 또 일할 사람들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네. 계속적으로 연쇄적인 네네. 반응들이 일어날 텐데 네네. 결국 일자리가 부산을 살릴 수 있는 또 맞습니다. 인구 정책을 해결할 수 있는 네네.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면 그럼 실제로 지방자치, 민간이 나서서 협력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사실 일본 여러 지자체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크게 이 지자체를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개. 대도시 근처에 있는 지자체, 네. 대도시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자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쿄, 나고야,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방이 있고요. 네. 이런 대도시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이 지자체가 서로 대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 대도시권 근처에 있는 지자체는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블랙홀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죠. 빨려들죠. 네네. 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정책이 육아 정책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아이를 좀 쉽고 조금 뭐랄까 그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좀 편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정책들을 내놓는 거죠. 공동 육아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린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결국에는 대도시 주변은 뭐 배드타운의 역할 내지는 뭐 위성도시의 역할, 위성 지역이 돼 버리니까 네. 결국에는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고요. 오히려 재밌는 것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굉장히 그 사실 시골인데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재밌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지자체에서는 네.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쿠시마 현이라고 굉장히 그 시골이 있는데 네. 거기서 하고 있는 게 위성 오피스 프로젝트입니다. 위성 오피스. 네네. 그러니까 대도시의 이 기업들을 이 뭐랄까 이제 이 도쿠시마 현에 위성 오피스를 만들도록 유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성 오피스를 만들면 뭐 그 지역에서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이 도쿠시마 현의 이 도쿄나 오사카에서 거기에 위성 오피스를 만든 기업이 작년에 한 109개 기업이 진출해서 한 200명 이상을 현지에서 또 고용을 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왜 거기 진출하나 봤더니 일단은 전기세나 이런 것들 혜택도 있고요. 세제 혜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오피스를 짓고 또 대부분 IT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어떤 연연하지 제약을 않는. 받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했고요. 진출해서 그 기업들은 또 몇 년 지나면 현지에서 또 채용을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현지 채용을 늘립니다. 결국에는 이게 현지의 일자리 증가로 나타났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외부 현에서의 인구 유입도 늘어났습니다. 이 도쿠시마 현의 위성 오피스 프로젝트는 2010년 초쯤에 시작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일본 정부, 중앙 정부가 그걸 받아서 전 지역에 이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느 기업이나 IT 기술을 쓰고 AI 기술을 쓰기 때문에 유비쿼터스잖아요. 어디서 재택근무가 지금 뭐 가능하죠.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위성 오피스를 두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래서 그 지방의 위성 오피스에서는 또 현지 직원들을 채용하는 그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제 돼가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뭐 기업들, 그 다음에 또 NGO, NPO들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뭐 일본에 보면 굉장히 뭐 너무나 많아서 뭐 이걸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지방 활성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NPO의 합작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성 오피스 그리고 뭐 지자체가 소개팅 앱을 개발하기도 하고 난자 냉동 보조금 지원도 나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도 뭐 당장 이제 지자체가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발표 의뢰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부안군에서 이걸 하던데 부안 ESG 포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의뢰받은 거는 일본의 그 지자체 중에 ESG로 성공한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봤더니 부안군이 뭐 여러 가지 친환경 자연 또는 뭐 갯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자체와 또 그 관련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또 이 NPO 법인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엮어서 그 지역의 이제 지역 활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저희도 사실은 뭐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사례를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요. 유럽에도 사실 참조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벤치마킹해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니까 네. 좀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많이 해보고 뭐 실패도 하겠지만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를 통해서 성장보다는 복지를 더 강조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그거는 조금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최고의 복지는 사실은 성장입니다.
성장이야말로 최고의 복지예요. 이걸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정부 부채 규모가 전 세계에서 GDP의 260% 가장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매년 국채를 찍어서 빚을 내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된다. 그래서 일본이 과연 언제 이 빚을 청산할 수 있을까? 항상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그걸 얘기하는데 정부가 빚을 언제부터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지난 코로나 때 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입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아예 언제부터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굉장히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2024년, 2025년에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흑자가 된다. 즉 일본의 어떤 그런 재정 건전화를 위한 단초가 지금 마련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 네. 일본 경제가 최근에 살아나면서 법인세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늘고 세금이 늘고요. 사람들이 뭐 소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소비세도 늘고 소득세도 늘죠.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가 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채의 부담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 부채의 부담이 일거에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복지는요. 정부에서 돈 얼마 받는 것보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게 제일 좋은 복지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한 달에 뭐 20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그거보다 내가 일하면서 200만 원, 100만 원 받는 게 더 훨씬 큰 복지잖아요. 네. 결국에는 성장이 복지다.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일자리만큼 중요한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모든 정답은 일자리에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 그럼 일자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 이렇게 보면 네. 일본은 여행을 가시면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도로를 가면 도로 공사 중인데 앞에서 이렇게 깃발 신호수? 흔드시는 신호수가 있고 뒤에서 또 이렇게 흔드는 신호수가 있고 아니 저렇게 낭비를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저 일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을 쓴다고?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잡 쉐어링을 하고 있구나. 저게 비효율적이진 모르겠지만 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만큼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복지 혜택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건 없겠구나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결국에는 일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자리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면 다른 건 줄이더라도 일자리는 웬만해서는 줄이지 않아요. 월급을 차라리 깎습니다. 보너스를 안 받으면 안 받았지 해고는 적게 하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가 있어야 그래야 결혼도 생각하고 그래야 아이도 그 다음에 맞습니다. 낳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네. 뭐 모든 문제 출발점이 일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일본의 지난 30년 고군분투를 돌아봤습니다. 일본의 지난 30년에 대한 반성문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주는 타격에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인구 소멸을 맞은 일본이 우리에게 보내는 충고는 뭘까요? 네. 중간에 사실 제가 뭐 결론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저출산 정책에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저희도 연착륙 정책을 준비해야 된다. 그 연착륙 정책은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해야 일해야 그것이 복지라는 것이고 네.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우리도 외국에서 고도 인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인구 위기를 맞은 일본의 상황 짚어봤습니다. 저출산 대책, 일본이 30년 동안 해봐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죠. 결국 인구 감소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외대 융합일본 지역학부 이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